조예가 즉위한 이후에 조지는 상군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고 사마이는 맹달을 잡아 죽여 눈에 띄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유도 공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조유는 어려서부터 조조의 신임을 받았는데 조조는 자주 조유를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조씨 집안의 천리마이다. 조유는 조조의 조카였지만 원래 오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오나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동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수군이란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유가 동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파양태수 주방이 송건에게 억압을 받아 투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유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답장을 보내는 한편 밀정을 보내 사실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밀정이 말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송건이 시도 때도 없이 파양에 사자를 보내 주방을 힘들게 했고 급기야 주방이 직접 성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죄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유는 생각했습니다. 명색이 한 지역의 태수인 주방이 송건의 신임을 얻기 위해 머리카락까지 잘라야 했다는 것은 동호에서 주방의 처지가 무척 곤란하다는 뜻이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조유는 전투에 나서겠다는 상소를 올려 조예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명을 받은 조유는 무척 흥분되고 들떴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번 주방의 투항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가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없다. 일단 힘을 비축하고 있어야겠다. 사마이는 형주 부대에게 천천히 신중하게 행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예상대로 주방은 간단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파양태수 주방은 송건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토우 우두머리 몇 명을 찾아서 거짓 항복하게 한 다음 조유군을 유인해 일망타진하라. 주방이 송건에게 대답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힘든 업무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송건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송건은 수시로 사자를 보내 주방을 괴롭혔고 주방은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수모를 당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주방이 강동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대사마 조유가 걸려들었습니다. 송건은 육송과 주환 그리고 전종을 환성으로 불러 직접 지휘했습니다. 서쪽의 압력에서 병사들을 출격하게 하라. 위나라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성동격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략에 뛰어난 장제는 송건의 의도를 간파하고 조예에게 말했습니다. 오군이 서쪽에서 병력을 보였으니 틀림없이 서쪽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를 미혹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서둘러 군대를 소집해 조유 장군을 구해야 합니다. 조예는 급히 하명했습니다. 사마이는 행군을 멈추고 원래 자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가규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유를 구하라. 정탐꾼을 통해 오군의 위치를 파악한 가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그때 조유를 구하라는 조서가 도착했습니다. 가규는 조유를 구하기 위해 즉시 동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조유가 전방에 맞이한 건 투항한 주방의 군대가 아니라 천재 육손이었습니다. 조유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육손의 군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조유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두 갈래로 복병을 심어놓고 주력군으로 싸우며 석정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육손은 더더욱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육손의 좌우 양쪽 길에는 주환과 전종이 있었고 그들은 3만 군대를 인솔해서 조유가 심어둔 복병들을 손쉽게 격파하고 석정으로 진군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육손은 한 분대를 보내 조유의 후방을 쳐서 퇴로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조유의 대군이 전투력을 상실하자 육손은 주환 전종과 함께 기습했습니다. 조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든 물자를 내던지고 철수했지만 육손이 퇴로마저 끊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퇴로에 있던 오나라 군대가 갑자기 철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유는 그 모습을 보며 육손의 계략일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가규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규는 군사가 적으니 원군을 기다렸다가 조유를 구하자는 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오군은 우리 군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퇴로를 끄는 분대의 수를 적게 배치했을 것이다. 그러니 불시에 움직이면 조유 장군을 구출할 수 있다. 가규 덕분에 목숨을 구한 조유는 허둥지둥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송건과 육손에게 제대로 농락당한 조유는 부끄러움에 상소를 올려 사죄했지만 조예는 종친이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유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화병이 생겨 결국 죽게 됩니다. 조유의 죽음은 군사 인재가 적은 위나라를 더욱 대책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나라에서 양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조진, 사마이, 장압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28년 제갈량은 다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제갈량 앞에는 작지만 견고한 진창이 있었는데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박한 뒤 투항을 권하거나 투항하지 않으면 공격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진창의 수장은 학소였는데 부하는 고작 1,000명 정도였고 방어에 쓸 무기도 변변치 않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예상과는 다르게 학소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지 않자 제갈량은 근상을 불렀습니다. 근상은 학소의 고향 사람으로 매우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제갈량이 학소를 투항시키고자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근상이 말했습니다. 저와 학소는 생사를 같이 하는 사이이니 제 말에 투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학소를 잘 알았던 근상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38살인 학소는 군대에 복무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조진은 학소를 진창에 남기면서 제갈량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학소 역시 방어 공사를 하고 무기를 제조하며 언제든지 기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철군했던 제갈량이 연말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학소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군사기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불과 반년 만에 패배를 딛고 일어서다니. 학소는 제갈량이 보낸 사람이 성 밑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근상이었습니다. 근상의 얼굴을 보자마자 학소는 제갈량의 의도를 간파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네. 나는 나라의 은혜를 받은 몸이라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니 자네도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고 제갈량에게 가서 성을 공격하라고 이르게. 제갈량은 뜻밖의 결과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학소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 고자세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정리한 제갈량은 근상에게 말했습니다. 번거롭지만 다시 한 번만 다녀와 주게. 10만 대군 앞에 진창은 우리 적수가 될 수 없으니 헛되이 명을 재촉하지 말라고 말일세. 이번에는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큰 소리로 외쳐주시게. 하지만 이번에도 근상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자 제갈량은 정군에 공격을 명했습니다. 제갈량이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운제였습니다. 차체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를 펼치면 길이가 2배까지 늘어났고 사다리 끝에는 철제 갈고리가 있어서 성벽에 걸면 제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방패로 화살을 맞기만 하면 사다리를 타고 적군의 성벽을 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이 초대형 공성 무기가 나타나기만 해도 수비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학소를 만나기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학소는 기름에 적신 천을 화살 끝에 묶어 불을 붙인 뒤 재빨리 쏘는 불화살을 이용해 운제를 불태웠습니다. 운제를 오르던 촉군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제갈량이 보유한 다른 공성무기 충차는 표면을 축축하게 젖은 새가죽으로 감싸 적군이 불을 던져도 병사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소는 거대한 맷돌에 끈을 달아 충차 위로 던졌고 충차를 때려 부순 뒤 맷돌을 끌어올려 다시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충차도 맥없이 망가졌습니다. 제갈량은 이토록 작은 성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할 줄 몰랐습니다. 제갈량은 분대를 다시 투입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지하갱도를 파괴하고 정난을 투입해 직접 성 안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촉군이 정난으로 기어 올라가 성 안쪽으로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서 위나라 병사들이 퇴각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격대의 수장이 정난에서 내려와 제갈량에게 보고했습니다. 적군이 성 안에 내성을 만들었는데 성벽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현재 적군은 전부 내성 안으로 철수해 화살을 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갈량은 종신 방어를 하니 정난도 소용없구나. 우선 외성부터 공략해야겠다. 상황을 보니 지하갱도를 파는 병사들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왜 여태 소식이 없는가. 학소는 성 안에 미리 넓고 깊은 참호를 파두었습니다. 촉군이 지하갱도를 파다가 갑자기 땅이 뚫리는 걸 발견했고 그때 참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군들은 갈퀴로 촉군을 끌어올려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제갈량이 학소와의 대결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지는 비요와 왕상을 지원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조예는 장압을 불러 3만의 정예병과 자신의 금이군 일부를 장압의 경비대로 파견하며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도착할 때면 진창이 이미 함락되어 있지는 않을지 우려되오. 그러자 장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갈량은 신양난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 신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철수하고 없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압은 반낮 없이 달려 진창으로 향했습니다. 진창을 포위 공격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자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창을 손에 넣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10만 대군이 이 외딴 성에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였고 군량도 이미 바닥이 났다. 학소라는 자에게 길이 막힐 줄이야. 이번 북벌도 어려울 것 같구나. 학소 역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나에게도 대군과 많은 병기들이 있었다면 끝까지 성을 지킬 수 있겠지만 병사는 1천뿐이고 그 중에 절반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수비하려고 백성들의 농기구뿐만 아니라 관마저 모두 파내서 목재로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낮 없이 이어지던 공격이 멈추었지만 학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무슨 관계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학소가 병사를 통해 알아보니 드디어 지원군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요가 진창으로 왔을 때 또 다른 위나라 장수 왕상은 태각하는 제갈량을 뒤쫓아갔습니다. 왕상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태각하는 제갈량을 죽여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학소가 생각했습니다. 병법에는 잘 패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선에서 어떻게 패했든 제갈량의 군대는 늘 질서정연하게 철수했기 때문에 산처럼 멈추고 바람처럼 나아가고 물러난다. 왕상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왕상이 제갈량을 따라잡았을 때는 이미 제갈량이 공격 진영을 갖춘 뒤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분노가 가득 찼던 제갈량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려 추격하던 위군을 대파하고 왕상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상을 해결한 제갈량은 한중으로 돌아가 다음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진창에 장압이 도착했을 때는 장압의 말처럼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진창성을 사수한 학소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8밖에 되지 않았던 학소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장수로 일생을 살았으나 그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닌 듯 싶다. 내가 싸울 때 남의 무덤을 파헤쳐 돌과 나무를 쥐해 싸움 도구로 썼기 때문에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너는 반드시 나를 평소 입던 옷으로 염하거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처소가 있을 뿐 죽은 이가 따로 어디에 있겠는가. 내 묘는 동서남북 어디든 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거라.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